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희 관세평가 과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세평가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관세평가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 준비를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태까지 이제 조금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 강의를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한번 듣고 이제 본 공부를 이제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처음 이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고 나면은 이제 공부할 때 조금 마음가짐이 틀려지죠. 마음가짐뿐만 아니고 학습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야겠다라고 하는 좀 중요한 사항들까지도 여기서 이제 결정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과목은 이제 관세 평가 과목이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관세사 시험에는 없었죠. 하지만 이제 관세사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관세 평가가 원래는 이제 관세법 안에 있다가 별도의 이제 과목으로 분리가 돼서 나왔는데, 저희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관세평가 과목이 따로 떨어져 나온 게 굉장히 좀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학습하신 분들은 실제 실무에 나와서도 관세평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시다 보니까, 물론 이제 현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평가 업무를 할 일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 업무를 하신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실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이제 과목이죠. 그래서 이 관세 평가라는 부분은 이제 수입 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평가 과목에서는 총 6가지의 평가 방법을 다루게 됩니다. 이미 이제 관세법을 1차에서도 하셨다 보니까 관세평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범위가 굉장히 좁죠.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법만 놓고 보면은 이 범위가 굉장히 좁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세 평가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평가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협정상의 본문 플러스 협정의 부속서로 나와 있는 해설이나 예해, 사례 연구 같은 것들을 꼼꼼히 학습하셔야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가능해지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관세평가 과목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이론형으로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1평가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3평가 방법에 대한 평가 방법을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서술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1차에서 봤던 내용들, 그리고 2차 관세법을 준비하신 분들은 관세평가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낯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절대 이제 이 이론형 서술 문제에서 지금은 이론 플러스 사례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제 이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례형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직 현재 시점이고요. 이 사례 문제라고 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실무상 발생하는 그런 사례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바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세평가 협정상에서 나오는 협정상의 예해라든지 또는 사례 연구, 이미 이제 이런 학계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쳐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이미 결과가 확실한 것들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만큼이나 이제 이거는 각각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 정립이 된 범주 안에서만 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사례에서 실제로 이제 판례 쪽으로 많이 넘어올 거예요. 네, 판례도 사례의 한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여기 협정상에서 나왔었던 요 범주 안에서 실제로 이제 판례 쪽으로 넘어오면 범위가 더 커진다는 거죠. 범위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우리 아직까지는 이 사례 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협정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만 충분히 숙지해도 거기서 이제 변형돼서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범위의 학습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여기까지 걱정은 하지 마시고, 딱 요 단계, 우리는 아직은 협정까지만 좀 잘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관세평가
협정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신 분들이 기출문제를 한번 보신다면은 이 협정상에 등장했었던 이 부분들하고 기출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은 이제 이론 형태의 서술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총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6문제 전체가 다 사례형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험지도 굉장히 많죠. 뭐 앞, 뒷면 그 2장이 넘어갈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문제 읽는 데만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또 관세평가 시험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또 목차를 잡는 방법도 조금 변형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이론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의 부분을 쓰고 기존에 잡았던 목차들 쭉 이어서 쓰면 됐었죠. 뭐 이거 이제 50점짜리 문제가 아니니까 뭐 서론과 결론 이렇게 출발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1, 2, 3번 10점짜리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꼭 마지막에 뭐 한 5번이든 6번이든 된 거에 사례에 대한 결과값을 꼭 넣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답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문제가 다음 1평가 방법을 적용했을 때 아래의 지문에서의 결과로 나온 과세 가격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답에는 과세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목차가 좀 추가가 됐어요. 그 앞에 부분들은 이론적인 서술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론은 이제 없앨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를 물어보더라도 그 사례와 관련된 이론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목차를 써줘요.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정적인 목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서 나는 이걸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똑같이 써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만의 목차를 먼저 설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례에서 물어보는 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시험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실제 시험장에서 한 다음에 이 결과값을 추가로 목차로 잡아주는 형태가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장 서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요 앞 단계 여기 이제 목차 기본적으로 이 챕터에서 이 내용에서는 어떠한 고정적인 목차를 잡아야 되는지 또는 목차에서 빠지면 안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정도를 본 학습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하고 요 답 꼭 중요하게 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험을 다뤄보신 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답을 낼 때 답이 틀리면 아무리 앞에서 내용을 잘 썼다 해도 굉장히 큰 감점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을 잘 써야 되는데 이 답을 잘 쓰는 데 있어서 앞에 문제를 제대로 알고 이해했냐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잘 읽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답이 바뀌어요. 이거는 조금 억울하잖아요. 다 잘 풀었는데 문제를 잘못 읽어서 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과세 가격은 얼마예요? 과세 가격,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그 기준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관세법상 과세 가격이라고 하면 원화예요. 근데 이 답을 계속 지문에 외화로 나와 있다라고 해서 외화로 답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환율을 곱해줘야만 원화 과세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외화까지 맞췄는데 정말 거기까지 틀린 게 없다 하더라도 과세 가격을 원화로 환산해주지 않으면 좀 틀린 답이 되죠. 틀렸다기보다는 모자란 답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거. 물론 그 문제에서 환율을 제시해주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과세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된 게 과세 가격이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분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겠죠. 아무 내용도 안 쓴 분들보다는. 이게 이제 문제에 따라서 결과 값을 제시하는 부분들에 주의해 줘야 될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세 가격 물어보는 거. 또는 이제 뒤에 이제 본문 들어가면은 더 나오겠지만 사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단가를 기초로 이제 출발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수량을 곱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계산의 오류 같은 것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낼 때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하지만 침착하게 문제를 잘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평가 시험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께 어렵게 다가오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상 이제 돌려 말하면 우리는 이 6가지 평가 방법에 대해서 그냥 학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깊은 내용이 있을 뿐이지 그 범주 자체가 저 6가지 방법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이제 관세 평가는 좀 어려운 과목이야, 평가는 너무 범위가 방대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 이 6가지 평가 방법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또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내가 꼭 가져가야 되는 목차들, 놓치지 않아야 되는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만의 목차를 만들고 익숙해져 가는 방법, 그 시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하셔야죠. 2차 과목은 관세 평가뿐만 아니고 관세법도 그렇고 HS도 그렇고 무역 실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든 목차들을 써야 되는 연습도 많이 하죠. 근데 그 써야 되는 연습들을 충분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서술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부 다 정리가 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그 이론을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목차로만 서술해 보는 것과 내가 아닌 다른 타인이 제시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목차를 재구성해 볼 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라든지 저희 또는 교재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출 유형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하신다면은 스터디에서 이제 돌려볼 수 있는 각각 이제 출제한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또 이제 다뤄보면서 조금 더 이제 다듬어 나가는 시간을 가진다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충분히 좋은 서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본 수업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목차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교재에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꼭 언급되어야 되는 내용들 위주로 강조를 드리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관세평가 본 수업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